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강 개념적 사고 연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교재 16쪽에 있고요. 워크북에 있는 어떤 문제 중에서 개념적 사고 연습과 구조적 사고 연습은 가급적이면 끝까지 꼼꼼하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강의가 개념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로서 이 두 가지는 모든 어떤 사고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다른 어떤 문제도 충분히 소화해내면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도 제대로 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에 들어가서 교재 16쪽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교재가 있는데 교재 논술 천재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은 여러분들 그 인터파크는 안 들어가 있구나. 알라딘, ES24, 교보문고 인터넷 혹은 교보문고 서점에서 요청을 하시면 구매할 수 있고요. 제가 세 군데 출판사랑 계약을 했고 부산의 영광도서인가? 거기에서 납품 요청이 와서 거기에도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논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시문들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거냐?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은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는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논술 천재 때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 연세대 기출문제 중에서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제시문을 비교하라. 그러면 제시문을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 성취라는 개념어를 두고 이 예술적 성취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를 찾아내면서 읽는 겁니다. 자, 제시문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 예술적 성취와 예술적 성취의 실패. 그러면 예술적 성취에 성공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문에 있죠. 예술적 성취의 실패?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문에 있겠죠. 자, 제시문에 있건 없건 여러분들은 찾아야 돼요. 즉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것, 그 주제에 반대되는 것. 그러면 예술적 성취와 실패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 그래서 그 기준을 찾고 그러면 예술적 성취가 어떤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제가 이 표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제시문을 주제 중심으로 독해하고 비어있는 칸을 발견해내는 어떤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와 반대되는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 표를 그려놓으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가제시문은 뭔가 자유의 구체적 사례 중에 하나구나. 나제시문은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가의 사례와 나의 사례는 어떤 범주의 자유에 해당되는가를 넣을 수 있잖아요.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제시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는 어때요?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히 간단 명료하게 내가 이렇게 찾아냈다라는 걸 표해 주시면 되지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범주 중에서 다른 범주, 기준 중에서 새로운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해내서 자기 견해를 쓰거나 제시문을 비판하거나 혹은 설명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자유다. 그러면 여기에 자유에 반대되는 말을 넣고 자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넣고 자유와 부자유를 나누는 기준들을 중간에 넣으시면 어때요? 각각의 자유의 범주들이 어떤 게 있으며 거기에 맞추어서 볼 때 자유는 무엇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결국 자유와 부자유 혹은 반대되는 억압, 간섭 이런 말들을 넣었을 때 그것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것들을 선택, 신체의 자유, 표현, 적극성, 내가 능동적으로 하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두고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제시문에 들어있고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반드시 조금 챙겨야 될 부분들을 꼼꼼하게 조금 챙기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넣어놨는데요. 사실은 이 강의를 찍다가 오디오가 나가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하면서 넣었던 것들을 잠깐 넣어놨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11쪽이네요. 그죠? 17쪽에 나와 있는 11번 문제입니다. 예술. 자, 논술 문제에서 예술은 자주 나오죠. 예술은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예술이라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사고할까? 그러면 찾아봅니다. 예술 혹은 예술이 아닌 것, 비예술 혹은 예술과는 반대되는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넣어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과학과 기술 혹은 과학과 기술이 다른 예술과의 차이는 뭐냐?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의미를 기준으로, 즐거움을 기준으로, 감동을 기준으로, 감각적인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술은 아름다움을 그 자체를 추구하지만 과학이나 기술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하죠. 예술은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나 즐거움을 찾는다면 과학과 기술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이익, 효용을 찾습니다. 그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설령 때로는 불쾌감을 유발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감각적, 경험적인 어떤 감동, 체험들을 얻는다면 과학과 기술은 그걸 넘어서서 현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들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예술과 비예술 혹은 과학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개념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술, 비예술, 물론 맞는 얘기도 하지만 비예술보다는 예술과 반대되는 영역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술이 P라면 비예술은 나피죠. 나피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나피로 규정을 할 때는, 즉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규정할 때는, 예를 들어 논술쌤, 너는 논술쌤이 아니야. 그럼 뭔데? 모호하죠. 그죠? 가는 무엇을 부정적으로 봐. 그럼 어떤 걸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따라서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글이 모호해지는 길입니다. 따라서 글이 조금 선명해지려면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범주, 미술, 건축, 문학, 예술의 범주들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을 잡았을 때 예술은 인간에게 감각적 아름다움, 즐거움을 주고 그 의미를 통해 감동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개념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적 사고, 예술과 관련된 논술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메꾸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 혹은 반자본주의, 이렇게 모순적으로 개념화를 하거나 반대어로 개념화를 하거나 모순 개념과 반대 개념. 모순은 P와 나피가 공존할 수 없죠. 이게 모순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은 모순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은 다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뭐 사회주의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대 개념하고 모순 개념이 보통 논리학에서 나누긴 하는데 학생들이 그걸 꼼꼼하게 나눌 필요는 없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 개념을 찾아보고 모순 개념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할 때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경제적인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 시도, 활동들을 예를 들면 되겠네요. 그죠? 공산주의는, 반자본주의는 사회, 국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기준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이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경제 시스템, 생산, 소비,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생산, 소비, 분배를 자본주의는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알아서 하자라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어때요? 아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공동체가 개입해서. 그래서 경제 주체가 다르죠. 경제 주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경제 주체는
국가죠, 국가. 국가가 모든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경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죠? 그런 맥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반자본주의를 나누는 개인의 어떤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경제 시스템. 그러면 자본주의는 한번 뭐 마저 써볼까요? 요거 작업을 하다가 프레지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마저 다 써볼게요. 제가 자본주의는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으로 생산, 소비, 분배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여러분, 개념은요 항상 개념에 대한 규정은 매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학은 뭐야, 수학은 뭐야 라고 배우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그런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항하고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낯선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비어있는 칸을 스스로 메꾸는 작업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개념적 사고다. 알겠죠? 자, 민주주의 한번 쳐봅시다.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죠? 이거 보기를 요거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민주주의 반대. 학생들이 이거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학생들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요. 사회주의나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죠, 독재.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제정치죠. 그죠? 혹은 과도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정치. 적을 과자죠, 적을 과. 적은 몇몇이서 정치를 하는 과도정치를 이제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와 독재 이거 나누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정치 체제입니다. 정치 시스템으로서 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가 지배하지만 독재는 소수. 독재 전제정치 독재는 개인이 어떤 독재자가 정치를 하는 거죠. 그죠? 과도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에 반대되는 말은 독재, 비민주주의 혹은 반민주주의. 나누는 기준은 정치 시스템 중에 다수가 통치하느냐, 소수가 통치하느냐. 그죠? 요걸 기준으로 정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느냐, 아니면 뭐 어떤 결과적 효율성,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냐, 뭐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정치, 뭐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문화적 민주주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개념화를 하면요,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로서 소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가제시문은 민주주의의 어떤 사례가 나와 있지, 혹은 민주주의의 어떤 반대되는 사례가 나와 있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독재 이런 말이 없으면 사례가 나와 있으면 민주주의의 반대로 해서 독재, 전제정치, 과도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제시문이구나.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민주정치 중에서도 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어떤 경제적 민주주의인지 사회적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개념화를 해서 할 때 제시문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제시문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비어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개념화 표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리도덕 반대는 뭐 비윤리, 비도덕 하면 되겠네요. 그죠? 비윤리, 비도덕. 아니면 윤리도덕의 반대. 윤리도덕을 할 때라고 말할 때는 주로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선택을 의미하니까 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반대되는 말은 어떤 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 악, 뭐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치, 의미, 무엇이 올바른가 그른가를 따진다면 과학이라든지 기술은 어떤 선하냐, 의미를 탐구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다루죠. 그죠? 반대 개념으로 윤리, 도덕의 반대 개념으로 과학이나 기술 뭐 이런 걸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맞다 틀리다, 윤리 도덕의 반대 개념이 과학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이 추구하는 바와 과학과 기술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범주적으로 여러분들이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주적으로 보면 뭐 직업윤리, 그죠? 학교에서의 윤리, 가정에서의 윤리, 사회윤리, 그죠? 직장에서의 윤리, 다양한 윤리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의 윤리,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윤리 도덕의 범주들, 즉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관계 맺는 모든 곳에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온갖 범주의 윤리 도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하다못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도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하잖아. 게임 속에서도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화를 하면 윤리 도덕은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 나누는 것, 바람직하냐 그러냐, 옳고 그르냐, 그죠? 그러면 어디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 환경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름, 바람직한 방향의 기준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을 개념화하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낯선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 텍스트에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념화를 시켜서 사고를 해야 내가 이렇게 규정한 개념화한 것에 가제시문은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개념화한 것이 왜 정당한가를 입증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논리입니다. 자기 견해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사회 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논술하라.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논술하라. 어때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고 어떤 게 할 때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되는데 우리 사회는 현실은 어떻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논술하면 되잖아요.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술하라. 사회라는 건 뭐고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뭔데,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떤 걸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제시문에 보면 사회가 발전해야 될 어떤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지켜질 때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결국에는 자기 견해를 쓰건 비교를 하건 비판을 하건 모두 다 개념 싸움이에요. 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음, 반대 나쁨이죠. 그죠? 비좋음, 안 좋음, 그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뭐 논술 천재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문학적 사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논리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중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자, 나는 너를 사랑해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가 같은 말인가요? 아니죠. 즉 피와 나피를 규정한다고 해서 낱나피를 붙인다고 해서 일상의 언어는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고할 때는 일상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맥락으로 쓰이는지를 자꾸 찾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사고할 수 있어요. 좋음, 나쁨, 안 좋음, 안 좋음, 그죠?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뭔가 내 감각, 기분, 정서에서 좋은지 나쁜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좋음의 범주를 감정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뭐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좋음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개념화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 사고는요, 대학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대학이 묻는 문제의 기저에는 여러분들이
낯선 개념을 스스로 사고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 논술을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논술을 많이 풀어보면 이 강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쭉 연습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게 이거고 내가 어떤 걸 보여주어야지만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적 사고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것들은 논법.com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줍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있거나 하면 1661-5143으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논술천재 워크북 4강 개념적 사고 연습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